오늘의 플러스 중국 양회 그 속에 담긴 맥락 풀어봅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중국 소식 볼 때마다 교수님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는 정치가 또는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도 양회 많이 기다렸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양회는 식상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이 아무래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이 변수가 많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발표한 양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양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양회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요. 3월 4일 날 한 일주일 정도 열립니다. 예. 근데 매년 양회를 개최할 때 매체에서, 언론에서 관심을 두는 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라는 거 있거든요. 3년 연속 5% 내외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다소는 좀 식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진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중점에 뒀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는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투자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산업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안전망, 국방 그리고 외교 측면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다소 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은 중국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 그리고 홍색 공급망이라 그래가지고서 모든 것을 중국 안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또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다소 좀 우려스럽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양회 같은 경우 많은 부분이 치안 확보, 이 치안 예산에 쏠려 있는 것 같은 게 가장 이색적이었거든요. 네. 아니 중국이라고 하면 그 CCTV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깔려 있고 네. 그래서 잡범도 없다라는 그런 안전도 높은 그런 국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치안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 1% 내외 정도의 그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7% 넘게 예산을 배정을 했거든요. 2024년도 중국의 사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약 8천 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중국 내부의 좀 강도 높은 어떤 중앙 집권적인 통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위를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치안 문제를 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가, 그만큼 중국 사회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그리고 성장률 5%를 달성한 국가가 왜 소비 진작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의 증가분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치안 부분에서의 그 예산 증가가 가장 주목되는 거는 최근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 특히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안면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뇌세포를 통해 가지고서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감시망 같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경제의 동력으로서 삼겠다라는 것은 다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가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 통제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여러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탕핑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들어눕고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데 중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조금 달라서 시엔종이라는 단어, 헌충이라는 단어가 유행인데, 그건 뭐냐면은 묻지마 살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 동기를 보게 되면은 소득의 감소, 그리고 생활의 고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체제 불안의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런 현상은 6.4 천안문 사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6.4 천안문 사태를 민주주의, 민주화 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근저에는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하나의 촉발 요인
요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사회 치안에 얼마만큼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사회의 불합리함, 불공정함, 그리고 불균형한 발전에 얼마만큼 주목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뭐 대규모 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떤 왕조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역대 그 중국이 사회 불안을 대응해왔던 패턴과 이번에는 어떤 차이점, 유사점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잘 또 그냥 누를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첨단 산업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에 의존한 통제 관리를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이제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요. 핀테크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현금을 쓰지 않고 그 이제 핀테크로 이제 결제를 하고 그걸로 활동,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인민에 대한 통제 강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곳곳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고 또 안면 인식 기술에서는 세계 1위라는 거. 예.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도 특정 지역에 한 19개 도시에서 실행을 했지만 국민 감시, 과거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과거에 이제 무단 횡단을 하면은 화면에 뜹니다. 이 사람 예. 과거에 무단 횡단한 경력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그 정도예요. 경고 사인이 뜨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첨단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의 안정의 어떤 뭐 장치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최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위기까지 번지진 않고 잘 봉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잘 봉합할 거라고 봅니다. 잘 예. 봉합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그만큼의 과학 기술력에 의존해서 그것을 통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체제 그 불안전성이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건 역시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중국이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풀고 뭔가 첨단 산업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서민들의 소득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봉쇄로 인해 가지고선 소득이 절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 잘 아시다시피 노동을 하지 않는데 소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봉쇄를 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이 진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 진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 부동산은 중국 인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그거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소득도 별로 없는데 빚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경제 활동도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시에서 과거와 같은 많은 인파를 볼 수 없고 과거와 같은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없고 또 활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5% 성장 이거는 가능한 수준인가요? 네, 뭐 5% 성장은 중국 정부가 얘기했고 보통 중국 정부가 얘기하면 그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또 그래 왔으니까 예. 5%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다만 그 내용이 예. 상당한 거품과 조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2월 28일 날 발표된 2024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 소득의 자산 형성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중국 정부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재정적인 그리고 화폐적인 측면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예. 그리고 내수 진작을 우려하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중국의 어떤 재정 적자 폭을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그 폭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과거 2년 동안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반복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면은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특정 큰 도시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접고 간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선불원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왜 모두가 다 부유해질 수 없으니까 특정 대기업 대도시의 어떤 경제를 살림으로써 중국 경제 지표만이라도 좀 살려놓자. 혹은 그러한 불만을 적어도 대도시에선 일어나지 않게 통제하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제 따성 따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것이 이번 양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언론 매체는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나요? 네. 중국은 항상 뭔가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선택과 집중을 강하게 했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군요. 자, 지금까지 교수님 모시고 중국 내부의 내용을 많이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외부와 관련된 좀 상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세도 뭐 진짜 무차별하게 부과할 생각이 보이고요. 또 중국의 우회 수출로도 쉽지 않은 뭐랄까 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려고 관세를 또 동맹국에게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이 미국의 관세 공세 막을 수 있을까요? 막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이제 매기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약 5,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선 보복 관세를 매기는 그 폭은 2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현상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상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미 중국이 상당 부분 미국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선 중국이 보복 관세를 10%를 매겼는데 근데 매긴 내용도 보게 되면은 농축산물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4월부터 진행될 중미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5월에서 6월 정도 되게 되면은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가. 만약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노골화될 겁니다. 트럼프도 4월 2일서부터 노골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좀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제 관세가 보통 10%, 15%, 20%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은 아 이거 10% 오르면 환율 좀 조정해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기존에 25%의 관세가 이미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10%또 25% 한다라는 건 일종의 복리의 효과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을 낮추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서 이제 지목이 될 수도 그렇네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애국 대우를 받는데 최애국 대회에서 아마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네. 아마 중국 경제에 상당한 외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도 녹록지 않고 또 외부적인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중국의 민간 기업들, 민영 기업들에 대해서 시진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듯한 제스처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민간 기업들의 날개를 달아줄까요? 날개를 달아주려고 노력을 할 거지만 그 날개가 과연 얼마만큼 크게 작용을 하고 바람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민간 기업을 격려를 하는 거는 뭐 올해가 처음 있는 건 아니고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업체들 그리고 생산 업체들이 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특별한 거는 이제 AI 그룹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딥시크의 설립자인 양원펑이라는 사람도 거기 자리에 참가했고 한때 탄압을 받았던 마윈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키우겠다라고 얘기한 게 태양광,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인데 저 전체 GDP의 기여도는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요. 그래서 이번에 AI 그룹
중국도 뭐 육성을 해가지고서 미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중국 경제의 동력으로서 삼겠다라는 그 전략적인 방향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단기간에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뭐 7% 많아봤자 10% 이내의 GDP 기여도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전체 경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난다라는 건 다소 좀 희망적인 기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그러면 중국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이런 게 걱정인데 미국은 점점 더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아마 중국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 수출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 올 연초에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한가요? 그렇게 대외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높였는데 그런 전략으로 갈까요? 네, 혼자 대응하기 힘들 때는 힘을 합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뭐 중국 고사나 아니면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합종 연횡을 했다는 얘기처럼 중국도 아마 미국의 그러한 공세, 서방의 그러한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연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 지역이 될 겁니다. 네. 뭐 러시아 푸틴이 지금 트럼프와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압력이 굉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양회를 통해서도 이것이 증명이 된 게 외교부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대폭 늘어난 대부분은 중동 지역,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작은 확보 그리고 활동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 주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중국의 수뇌부도 판단을 했고 그걸 위해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과 그런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일선 도시들 여길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AI 로봇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더 잘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게 중국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숫자가 부족하고 네. 그럼 중국은 양극화로 더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책적인 조치가 낙수 효과를 가져와야지 일반 대중들이 그 효과를 누리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이라는 큰 도시들을 살림으로 가지고선 그리고 특정 산업을 살림으로써 이걸 끌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선부 후부의 문제 누가 먼저 잘 살고 누가 나중에 잘 사는데 나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먼저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대칭적인 경제 성장, 불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피해가기 힘들 겁니다. AI 산업만 발전해서 되겠습니까? 뭐 기존의 전통 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1, 2, 3차의 그런 균형적인 발전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제에 좀 건전한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첨단으로 가겠다. 물론 미국과의 경쟁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 그리고 뭐 중국에서 자주 얘기하는 조화로운 사회 공동 부유를 창출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선택에서 조금 유연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은 이번 양회에서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 국방비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방비는 예년과 같이 7%가 돼 있습니다. 이제 국방비의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인건비하고 훈련비 그리고 장비비가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이 되는데 장비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장비비는 이제 새로운 무기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구매 그리고 판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부패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별을 댄 장성급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패 문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군 현대화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군 현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미국과의 대결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의 접근을 보다 먼 거리에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1도련선, 2도련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3도련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 이후 중국은 어떤 전략을 취할지 오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